네, 전뉴스입니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3차 정상회담 일정과 병역 합의 등 상세한 방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우리 특사단이 방북한 날 북한의 주목을 끌어낼 유일한 길은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수했다고 북한에 오케이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와 주택 공급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인데 당정은 추석 직전 2차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국방부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구속된 건 소 전 참모장이 처음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등산로에 깊이 5m의 싱크홀이 생겨 지게차가 추락했습니다. 인천 영흥도의 화력발전소에서는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바다로 떨어져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져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이지만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당일치기로 북한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이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온 특사단은 귀국 후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최형규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일찍 북한으로 떠난 대북특사단은 밤 10시가 다 돼서 귀환했습니다.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시기가 정해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정상회담 날짜를 말씀해 주시나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어제 아침 9시쯤 평양에 도착한 특사단은 먼저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환담했습니다. 이후 노동당 본부청사로 이동한 특사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특사단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한 김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특사단과 대화를 나눴는데 면담은 오전에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만찬까지 한 특사단은 저녁 8시쯤 서울로 출발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40분 늦게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만난 데다가 예정이 없던 만찬을 하게 된 것을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밤늦게 귀국한 특사단은 도착 후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를 보고하며 숨가쁜 하루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대북특사단이 어젯밤 늦게 귀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셋째 주 2박 3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번 방문 목적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9월 정상회담을 정하는 일이었는데 결정된 게 있습니까? 네, 특사단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셋째 주, 그러니까 이르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은 2박 3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지만 실무적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9월 넷째 주에는 문 대통령이 유엔에 참석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그 전주밖에는 평양을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대북특사단이 어제 방북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 오늘 정확한 상세한 브리핑은 언제 하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어젯밤 늦게 귀국해서 청와대로 곧바로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은 오늘 오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시간으로는 10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는 국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실장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과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은 이 비핵화 여부에 대한 논의였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을까요? 네,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대북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필 친서를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도 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평양에 머무른 시간이 총 11시간 40분인데 예정에 없던 만찬 일정까지 추가가 되면서 대화가 잘 풀린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사단이 이번 방북 협의 사항으로 제시했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리스트 단계적 제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됐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역시 정영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네, 대북 특사단 방북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고 특사단 방북날 미국은 중국과 홍콩에 추가 제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기로 하면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대북 특사단 파견 등 한국의 중재자 노력을 고려한 듯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관련 실질적 조치를 내놓기 위한 방법으론 제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let Chairman Kim know that just because we shake hands and we smile at each other does not mea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okay with their building of ballistic missiles. 같은 날 미국이 북한의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혐의로 중국인 1명, 중국과 홍콩 회사 2곳에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제재를 강조한 미국의 입장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무부 측은 대북 특사단 파견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브리핑에서 관련국 간 대화를 강화하고 서로 더 많은 선의와 성의를 보이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전화 통화를 갖고 유엔 총회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 남북미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그리고 언제쯤이 될지 오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별도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특사단 방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예정인데 남북과 한미가 잇따라 만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청와대는 이달 남북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꼬인 실타래를 풀고 다음 달 북미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북한이 우리 중재안을 받아들이거나 미국을 설득할 안을 내놓을까 여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신고, 어느 정도 비핵화 신고를 미국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의 수준과 성격도 상당히 바뀔 거라고 보는데, 김정은 위원장, 더 고위급으로부터 이제 확신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게 있고. 남북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 북미 간 논의를 진전시키고 다음 달 남북미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이끈다는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6월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서를 찾은 여성에게 수사관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강원도의 한 경찰서에서 이런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이모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 이 씨는 현직 해양경찰관이자 자신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한모 씨가 엉덩이 등 몸을 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집에 찾아오면 어깨랑 목을 만지거나 너는 어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예뻐지니 이러면서 엉덩이를 툭툭 때리기도 했어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씨는 결국 한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의 편파 수사와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수사람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싫은 사람이 만져서 싫은 느낌이 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무 무말감이 들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의 친구도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사건 내용을 적은 일기장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의 진술과 일기장 등 물증에 신빙성이 있다며 경찰 판단과 달리 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편파 수사나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수백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것도 한밤이 아닌 대낮이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산 속에 천막이 쳐져 있고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에서는 길게 줄지은 사람들이 마주보며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야, 1번 이거, 둘. 야, 장은 쳐다보지 말고, 둘. 조직폭력배들이 산속에 도박판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경기와 충청 지역 야산에 도박장을 열어 도박꾼들이 딴 돈 5%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60여 회에 걸쳐 무려 240억 원대 판돈이 오갔습니다. 심야 시간이 아닌 이렇게 환한 낮에 야산 도박을 벌인 일당은 곳곳에 망을 세워놓고 하루에 딱 4시간만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망을 보거나 또 도주가 용이한 낮 시간대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도박을 한 사람 중엔 주부와 회사원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냥 아는 언니 소개로 샀어요. 돈 따먹기라고 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빚도 있고 중독이죠. 경찰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습 도박을 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 남성 운전자가 아이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여성 운전자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했습니다. 일본 차를 타고 경적을 울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을 태운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1차선까지 넘어갑니다.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는 경적을 울립니다. 그런데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남성 운전자가 승용차로 다가옵니다.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고.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아까부터 빵빵거리는데. 급기야 이 남성은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주민이 말려보기도 하고 여성 운전자가 고소한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일본차 타고 행사 이래도 일본 사람이지. 여성 운전자는 남성 운전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형사조정에 출석했지만 남성 운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는 기분 나빴고 징용 갔다 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는. 여성 운전자의 남편은 민사소송까지 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2009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특공대원 등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참사를 빚은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 때문이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벌어진 용산 참사.
당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등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재판 끝에 불법 시위 혐의가 확정돼 사법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9년 만에 진행된 경찰 진상조사에서 용산 참사는 당시 경찰이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해 발생했다고 결론났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조기 진압을 목표로 해서 안전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을 활용해 관심을 돌리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뒤늦은 경찰 발표에 용산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김석기는 꼭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진상조사위는 경찰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조직 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좁은 밀실에 갇혀 숙식을 해결했는데 화면을 보면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산의 한 마사지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장식품이 놓인 벽을 밀자 밀실이 나타납니다. 좁다란 간이 침대가 놓여 있고 신발장과 빨래, 가재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태국어로 쓰인 재활용 안내문 밑엔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싱크대까지 비좁은 곳에서 태국인 여성 6명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은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이곳 상가를 비롯해 부산 지역 4곳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CCTV를 설치했고 여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영업해가며 지난 2년 동안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지목하라고 하니까는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7명 내지 10명 정도가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찰은 조직폭력배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여성 21명을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구속자가 나오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굳은 표정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등장합니다. 혐의를 좀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구속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입니다. 소 전 참모장이 구속되면서 민간인 사찰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 전 참모장이 지난해 계엄문건 작성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기소된 임차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결을 바탕으로 오늘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차로 이 씨를 받으려다 지나가던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건물주 이 씨도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이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죄값을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부터 119 신고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난 건 그제 오후 1시 55분쯤입니다. 관할 소방서에는 이보다 1시간 53분 뒤인 3시 48분에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도 아니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나 신고한 겁니다. 산업안전법에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측은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의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조사단까지 투입하며 제대로 대처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가운데 나머지 2명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는 사고를 당한 직원과 유가족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늑장 신고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찰이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1등에 올라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손에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학교에서 나와 차를 탑니다. 경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인 숙명여고를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어떤 물품 확보하셨어요? 논란의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감사를 펼친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가 유출됐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전 교무부장이 실제로 문제를 빼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모이고. 학교 측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교무부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대구시가 355억 원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 자원회수 시설이 10년째 놀고 있습니다. 애초 쓰레기 반입량을 과다 산정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 2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지난 2008년 하루 7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과 발전 설비, 17만 톤 규모의 매립장을 완공했습니다. 투입된 세금만 무려 355억 원. 그런데 시설 내부는 거미줄의 먼지, 비둘기 배설물 천지입니다. 가동 한번 못하고 방치된 탓입니다. 예측과 달리 하루 처리량이 20톤도 되지 않아 가동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0몇 톤 정도로 이제 가동을 하고 여유를 두고 이제 10톤도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확보 여부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10년간 관리비로도 55억 원의 혈세가 날아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분간 한 5에서 7억 정도가 시설을 이제 유지 관리를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거든요. 대구시 공무원 2명은 단순 경고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도 그치지 않은 대구시의 자원해수시설. 400억 원이 넘는 혈세만 날렸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 근거리에서 촬영을 했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은 경찰의 이런 촬영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경찰들.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현장을 증거로 남기는 이른바 체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로스쿨 재학생 김모 씨 등은 2014년 8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은 경찰의 이런 촬영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 의견 5명의 재판관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근거리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의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체증은 범인 검거에 효과적인 수단인데다 촬영 중에 불법 행위자가 아닌 일반 참가자가 찍히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놓은 만큼 향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촬영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9월 정기국회 초반부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면서 그 대안으로 출산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씩 주자고 했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작심한 듯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빗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단어를 23차례나 언급하며 비판한 김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습니다. 가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아동수당 등의 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총 35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330조 원인데 이를 저출산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여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이야말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논리도 없이 비난으로 일관하는 반대 중독 정당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을 멈추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거침없는 연설에 대해 품격 없는 연설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어김없이 반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이어가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거론합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언급한 문 의장을 향해 품격과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본회의장은 반발과 고성이 이어졌고 문 의장 역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제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청와대 스피커 발언 논란도 잠시
이후 국회의장 5당 대표 오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또 선거법 문제, 정치개혁 문제, 주로 이번 정기국회 문제, 그런 것들 일반적인 서로 의견을 그냥 협조를 당부하셨죠. 그러나 결론은 없고.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매달 한 차례 오찬 회동을 하는 등 협치 국회를 약속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이번 대책에는 주택 공급을 포함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추석 직전 2차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주도권을 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당 주도로 이미 당정 간 대책을 대부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속한 집값 안정을 위해 시기를 크게 앞당겨 추석 전이 아닌 이번 주 안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공급을 포함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 양도세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주택 공급 방안은 1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서너 곳에 택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5만 호 안팎의 주택을 공급하고 추가 택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입지와 규모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선 의원 입법을 통해 3주택 이상은 최대 2.8%인 정부안을 추가로 최대 0.5%포인트 정도 높이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청약 조정 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은 포함 여부를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정은 이번 종합대책에 이어 추석 직전 추가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담은 2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박원순 시장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39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입니다. 3층이 넘는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 탑성마을은 4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바로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면서 이곳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전답에다 저 아파트를 다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도 저렇게 높이 질 수 있게 풀어줘야지 정당한 건데. 강남구 세곡동과 은평구 불광동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줄곧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온 서울시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지만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다음 주 목요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개발 관련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며칠 만에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장관이 있습니다. 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도 들었고 분양 원가 공개도 시사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이야기가 나오자 손 대표가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간접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기자들 국토부 장관 잘해요? 어때요? 못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르는 집값에 고민도 토로합니다. 주택정책이 제일 아픈 선곡 같은 거죠. 그래서
한시도 있지 않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사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말하자면 집값에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걸 시행령으로. 제가 작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법 계류 상태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12개로 축소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로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꺼내들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기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어딘지 도대체 나오질 않습니다. 허위 정보로 집값을 더 올리려고 한 걸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한강변을 마주한 1,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최근 80제곱미터 매물이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대부분 언론에서도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진짜 거래됐다면 3.3제곱미터당 1억 106만 원, 평당 1억 시대를 연 셈입니다. 지금도 25억 원짜리 매물이 비밀리에 나와 있다며 실제 거래가 맞다는 일부 주장도 여전히 있는 상황. 그러나 현장을 가봤지만 누가 사고 팔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동산 사이트에선 매물 가격이 22억 원 수준이고 마지막 실거래가는 이보다 한참 낮은 18억 7천만 원입니다. 25억은 없다고 보면 되죠, 현재로서. 25억 누가 있고. 허위 정보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교란 작전이란 의심도 제기되지만 역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60일 이내여서 지난달 중순에 성사된 걸로 알려진 거래 기록이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시장의 어떤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하는 게 좀 적시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30일로 단축하는 것.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비공개 모임에서 평당 1억 설의 진원지를 찾는 데 주력했지만 사실 확인에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며칠 전 많은 비가 내렸던 의정부에서 5m 깊이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지게차가 빠져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하역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등산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지게차 한 대가 추락해 있습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회룡사 앞 도로에 지름 5m, 깊이 5m 정도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지게차가 추락하면서 운전자 48살 이모 씨는 등과 엉덩이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우 탓에 집안이 약해져 땅 밑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에는 마라도를 찾았던 50대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낮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었는데 해경은 이들이 선착장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에는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있던 50살 김모 씨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42살 김모 씨는 숨졌고 다른 작업자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작업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에는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외제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울적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얼마 전 중국인 보따리상 다이궁이 대량 구매한 면세품 포장지를 여기저기 버려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면세품 자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수화물 칸으로 옮겨 담느라
운항 지연율이 다른 노선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중국 베이징행 탑승게이트 앞에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내 반입 허용량을 넘어 화물용으로 붙이려는 짐, 이른바 게이트 100입니다. 중국 보따리상이 주로 이용하는 베이징 노선은 많을 땐 짐이 100개가 넘을 정도. 문제는 게이트 100 때문에 운항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MBN이 입수한 항공사의 내부 자료를 보면 베이징 항공편 지연율이 비슷한 거리의 일본 나리타 편에 무려 3배에 달했습니다. 탑승 수속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이 짐을 일일이 싣다 보니 지연 출발이 불가피한 겁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 3편 다 한 2편은 지연되는 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심하면 한 40분 이상은. 지연 출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일반인 승객들의 목. 심각성을 느낀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관련 인력을 확충해 게이트 100 지연을 줄이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추가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보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는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를 일부 확인하고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짧은 영상에 간단한 글을 덧붙여 올리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 일부 사용자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면서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10만 명을 훌쩍 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불립니다. 이들의 생활 양식이나 제품 사용 후기는 다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새로 알게 된 제품들도 있어서 후기들 보니까 또 좋다고 하고 해서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광고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받고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중요한 사실을 숨긴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업명을 해시태그에 집어넣거나 상품명을 굉장히 정확하게 광고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포털 블로그에서도 사용 후기를 가장한 광고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광고주는 고액의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폭로성 메시지를 담은 책이 나오자 응징을 거론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명예훼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을 요청했고 한미 FTA도 폐기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 내부 혼란상이 책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국정 운영 방식을 고집했고 보좌하는 주변인들이 좌절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책에 등장했던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비판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사실과 반대로 된 이야기라며 날조된 사실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법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백악관의 실상을 폭로한 책이 공개되자 반응은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책이 닉슨 전 대통령 탄핵의 신호탄이 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의 글이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조수미, 정명훈, 조성진 등 스타 아티스트들이 속속 공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팬들에게는 반가운 일인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오는 9일 서울올림픽공원 야외에서 파크 콘서트로 관객을 만납니다. 원나이트 파리라는 공연을 통해 조수미는 샹송 장밋빛 인생,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여욱도 깜짝 출연해 팝송 I Love 파리를 함께 부릅니다. 피크닉하고 뭐 와인도 한잔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도 맞죠. 약간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헐리우드볼이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게 지금 차근차근 이 역사적인 그 공연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 클래식 음반사 도이체 그라모폰은 올해 120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대도시에서 갈라 콘서트를 엽니다. 서울 공연은 오는 12월 6일과 7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6일에는 정명훈과 조성진이 지휘자와 연주자로서 한 무대에 섭니다. 모차르트 콘체르토 제 첫 협연이 정명훈 선생님과 2011년 1월에 서울시향이라는 했었는데요. 이제 거의 8년 만에 다시 선생님과 모차르트 콘체르토의 곡을 다시 협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거장들의 잇따른 명품 공연. 관객들의 마음은 벌써 가을 무대로 가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체력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올해 국민체력 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내년 3월 사이판 국제마라톤 대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는 개그맨 김병만 씨의 모습입니다. 김병만 씨 같은 체력의 달인들이 북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사이판에서 무료로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잡았습니다. The perfect place for sports maniacs because we have many different sporting events throughout the year. 마리아나 관광청과 업무 협약을 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개최하는 국민체력100 대한민국 체력왕 선발대회 연령대별 우승자 6명과 SNS 이벤트 당첨자 14명 등 총 20명은 내년 3월 9일 사이판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무료로 참가합니다. We're going to be very excited to be joining the Saipan Marathon. We consider it the most scenic marathon in the Pacific. 공단은 오는 11월 한 달간 전국 43개 국민체력센터에서 청년, 중년, 장년 그룹으로 나눠 체력왕 선발대회를 열고 남녀 15명씩 30명을 추리고는 12월 8일 올림픽공원 국민체력대표센터에서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러 사이판행 주인공을 가립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여기 집이 한 채에서 두 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선 부럽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영상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치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집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2층 높이의 주택 위로 걸쳐있는 저 기중기가 사고의 원인인데요. 이 기중기가 쓰러지며 지붕을 덮친 겁니다. 말 그대로 두동강난 집.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데요. 기중기가 쓰러진 이유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네요. 요즘 SNS를 보면 청명한 하늘 사진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가을이 다가왔음을 몸소 느낄 수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아직 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주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하늘빛은 차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지난번처럼 비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에, 남부지방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 중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 28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해안가와 강원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주말에는 아침, 저녁 공기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